프로이드는 특별히 이렇게 아주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또 잘 알려져 있다는 게 맹점이 있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이제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는데, 꿈 자체는 아니고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왜 지금 뭐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프로이드 얘기를 여전히 하는가, 아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기서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정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일 때는 플라톤의 향연을 염두에 두고 붙인 겁니다. 그 플라톤의 향연은 이제 여러 화자들이 나와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무의식도 화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무의식도 있고 전의식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후기에 가면 뭐 이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각자 자신의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의도로 붙여봤는데, 이제 와보니까 지혜의 향연, 무의식의 향연 뭐 이래가지고 꼭 비슷하게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짧은 시간이지만 프로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와서 만나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 아니면 프로이드를 왜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은 1899년 11월 4일 정도 이렇게 출판사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출판사에서 깔려서 보니까 다음번 주제가 다윈이더라고요. 다윈의 종의 기호는 나온 날 바로 전권이 다 매진이 됐는데, 프로이드의 책은 나와서 10년 동안 거의 800부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되게 푸대접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착을 가지고 내놨는데, 세상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던 거죠. 대중들한테도 냉담했고 학자들한테도 굉장히 냉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보면 프로이드가 되게 좌절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래서 꿈의 해석에 보면 이제 2판을 쓴 게 이제 1908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늦게 됐죠. 오늘날은 이제 고전의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프로이드가 굉장히 이제 자기 의도가 많이 이제 왜곡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어떤 학자도 이렇게 진지하게 꿈이라는 걸 가지고 학문적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껏해야 이렇게 신화라든지 뭐 점성술이라든지 민속학 이런 데서는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인문학에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정면으로 다뤄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프로이드 이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자기가 꿈을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게 무슨 꿈이 학문의 주제가 되나, 이제 이런 식의 편견들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두 가지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꿈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프로이드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보탤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꿈이 옛날부터 이렇게 신성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계시 같은 거, 흔히 이렇게 왕들이 꾸는 꿈이라든지,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받는 일종의 영적인 메시지로서 꿈을 이렇게 바라보는 통속적인 시각이 있었죠. 근데 프로이드는 이거는 꿈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이제 당시 프로이드 당시에는 아직 많이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이렇게 대두되면서,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나오는데, 이제 일종의 기억의 정리 작업, 그러니까 뇌의 자율적인 생리적 과정으로 꿈을 바라보는 생략적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이드는 꿈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꿈이 단순히 기억을 정리하고 두뇌를 휴식시키고 또 이런 식의 그냥 자율적인 두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학문의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략자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아주 대중적인 판단이에요. 프로이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뭐 흔히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꿈이야 뭐 중요한가?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나중에 꿈이 진짜 무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상의 분야가 바로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일상의 분야라고 얘기한 건 무의식을 초기에 이렇게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를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적이고 이렇게 특수한 병리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을 많이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무의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꿈이다.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는 그 범위를 넓히죠. 농담 같은 거, 말실수, 망각, 실착행위, 막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일상의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초기에는 이제 꿈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무의식의 형성물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지만 꿈처럼 이렇게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없죠. 오늘날에도 이제 정신분석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꿈을 안 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제 그것도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꿈을 꾸는데 꿈을 안 꾸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꿈 자체에 이미 망각이라는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왜 망각을 하냐면 무의식이 자기를 이렇게 향연처럼 드러내는 것이 꿈인데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이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버린 거거든요. 이 쫓아버린 걸 정신분석에서는 억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압된 것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의식으로서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좀 허용이 되지만 깰 때쯤에는 이건 다시 없었던 일처럼 만들자. 그래서 의식이 지우는 작업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나는 별로 꿈을 안 꾸는 것 같아. 아니면 꿈의 내용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원래 꿈의 메시지는 그게 아닌데 이래서 내가 이런 꿈을 꾼 것 같아. 이런 식의 과정으로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이 소원의 성취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원 성취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의식적 소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골똘하게 뭘 생각하다 보면 꿈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프로이드가 탐구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꿈의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꿈을 많이 꾸시는? 저도 거의 꿈을 안 꾸는데 제 유학생활 말기에는 주로 꿈에서 박사론문을 계속 썼어요. 낮에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밤에 꿈을 꾸면 굉장히 이게 진도가 잘 나가요. 근데 다 깨고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맡에 진짜 노트를 놓고 잔 적도 있어요. 이걸 기록을 해놔야 내가 빨리 논문을 끝낼 텐데. 그런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 꿈에서 명쾌했던 생각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건 무의식적 소원이라기보다 하도 논문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꾸는 꿈이죠. 아마 이런 꿈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내일 시험이면 막 시험 보는 꿈을 꾸고 돈에 되게 쪼들리는 사람은 막 로또가 되거나 막 누군가 돈 때문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꿈의 메커니즘에 속하지만 프로이드가 진짜 분석하려고 했던 건 무의식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식의 꿈의 현상에 되게 주목을 한 거죠. 잠깐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할까요? 제일 첫 번째 동영상 잠깐 좀 보여주세요. 밤 10시 초대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몇 분은 또 다른 형태의 손님들은 이곳 방송국에 특별히 마련된 세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죠. 잠들면 제작진은 이들이 자는 동안 꿈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무엇일까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뚜렷지게 최근에 거의 꿈을 안 꿨어요.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안 꾸는? 예. 꿈을 안 꾼다고 기억 그러죠?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따 꾸지를 보세요.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꾸는 편인데요. 꿔도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잠을 자면 잘 때 내가 중간 중간에 깨울 거야. 예. 예? 왜 깨운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꿈을 매일 꿔요. 꿈을 매일 꿔요? 그리고 낮잠 잘 때도 꿈을 꾸고요. 지금부터 뭐 하나만 있잖아. 네. 하나만 그것만 잘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네? 뭐 할래? 돼지 꿈꾸면 좋대잖아. 그러니까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잘 안 나오고 막 이상한 고래라든지 이런 게 주로 나오거든요. 돼지 생각해도? 꿈을 많이 꾼다는 정미정 씨에겐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네, 잘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 모인 10명의 지원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촬영 중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오래되지 않아 모두 잠에 곤히 빠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누군가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솔직한 것이 잠자는 모습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잠의 20% 정도는 꿈을 꿉니다. 정미정 씨가 빠른 안구 운동 수면에 들어갔는데요. 꿈은 주로 이때 꾸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을 이해하는 왕도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꿈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경우 빠른 안구 운동 수면과 그렇지 않은 수면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 수면에 들면 기억의 저장 창고인 해마는 바빠집니다. 깨어있는 동안 저장했던 기억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뇌의 피질 곳곳에 분산 저장하는 작업이지요. 장기 보존을 위해서 말이죠. The idea is that the hippocampus slowly feeds the information to the cortex during sleep, for example. And so each night you add more and more new information so that this prevents what's called catastrophic interference with memory in the cortex. Because as the computer simulations show, if you transfer too much information into a memory network at once, the memory breaks down, or the network breaks down, or it engages in what's called catastrophic interference.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때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몇 사람을 깨워서 물어볼까요? 지금 무슨 꿈 꿨어요? 진짜? 이런 거 찍는 꿈을 꾼 것 같은데. 방금 전에요? 약간 이런 거를 찍는데요. 꿈 꿨어요? 네. 주무세요. 빠른 안구 운동 때 깨우면 항상 꿈을 꿉니다. 지금 꿈 꿨어요? 지금 무슨 꿈? 방금 꾼 거? 다 수영장에 가는 꿈인데요. 수영장 가는 거요? 가서 뭐 했는데? 어떤 남자 2명이 서 있는데 제가 새치기 하고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남녀 공용 탈의실이었어요. 네.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고 했던 홍지훈 씨인데요. 그냥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안 나. 먹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꿈 꿨어요? 그냥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험 보고 있다? 무슨 시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본다? 필기시험 같은 거?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는 동안 기억 회로가 끊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조각조각 끊어지거나 단편적이고 괴상한 이미지들이 섞인 것도 같은 이유죠. 빠른 안구 운동 때 뇌에서는 이전의 기억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슨 꿈 꿨어요? 응? 지금 무슨 꿈 꿨어요? 응. 무슨 꿈? 어떤 폰셋 집단을 찾아가. 어디를 찾아가요? 그 마약 밀면 차가 들어가는 꿈. 차가 들어가는 꿈이요? 예. 물 같은 거 없었어요? 물이요? 예. 있었어. 있었어요? 예. 어떤 물? 분수. 분수 같은 거? 분수하고 어떻게 했어요? 분수 그냥 분수 옆에 서 있었어요? 물 같은 거 먹고. 물 먹고? 주무세요. 물과 분수. 뇌가 외부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 그만 봅시다. 지금 저게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KBS에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5부작으로 한번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이 무의식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정작 정신분석적 설명이 아니라 상당히 뇌과학적 설명을 했죠. 기억 회로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해마에 저장됐던 것들이 대뇌피질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꿈을 꾼다. 프로이드는 저런 설명이 반대를 했어요. 저건 생리학적인 설명이고 꿈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정돈하는 작업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물론 이제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경계가 실제로 그렇게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에 어떤 자극에 노출되면 그게 꿈 장면으로 재현된다는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막 어떤 꿈의 해석에 보면 이렇게 목에 뭐가 걸렸는데 막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꿈을 꾼다든지 발에 뜨거운 물병을 갖다 놓고 잤더니 막 산에 올라갔는데 막 발바닥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땅이 뜨거워지는 이런 꿈을 꾼다든지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동안의 어떤 이렇게 감각들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꿈에서도 일정 정도 재생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기억 정리라는 것들이 물론 꿈의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꿈이 심령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정돈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심리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 현상은 소원 성취죠. 소원 성취. 여기 이제 무의식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무의식의 소원 성취. 독일어로 분슈인데 왜 이제 소원이란 말을 저렇게 써드리냐면 정신분석이 많이 강조하는 게 욕망인데 프로이드는 욕망이란 말을 직접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소원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지 나중에 보면 이제 락강 같은 경우는 욕망을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이드가 얘기한 모든 키워드는 욕망으로 모아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프로이드는 욕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맥락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꿈에서 드러난 게 왜 소원 성취에서도 특히 무의식과 관련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신 게 있나요? 좀 아까 본 영상 중에서 일단 내용이 좀 황당하죠, 되게. 뭐 탈의식에 들어갔는데 남녀 공용이었다는 둥, 뭐 마약 밀매 조직에 뭘 잡으러 간다는 둥. 아마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꿈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떤 걸 이렇게 내가 펼쳐서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이런 꿈의 장면들은 실제 무의식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이해할 때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꿈 장면들이 감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꿈이 만약에 그대로 드러난다면 뭐 소원이고 뭐 이게 심리현상이고 이렇게 심오하게 해석할 게 없죠. 그냥 꿈을 그 자체로 해석하면 되는데 사실은 감춰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도 완전히 자기를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꿈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보통 우리가 꿈을 꿨다. 내가 어제 꾼 꿈의 내용은 이런 거다 했을 때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아까 나오듯이 굉장히 파편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맥락이 전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고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어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전혀 엉뚱한 곳에 떨어진다든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게 보면은 단편이 끊어져서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장면화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하고 꿈에서 드러난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은폐된 꿈 내용이죠. 은폐된 꿈 내용. 그래서 이게 어떤 의식적인 것과 관계된다면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재미난 게 이제 이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단절이 돼 있다면 프로이드가 요것을 빼고 그냥 요것만 이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꿈 내용을 거치지 않고서는 속에 있는 꿈 사고를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꿈 사고는 겉으로 드러난 꿈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뭔가 연결점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프로이드는 전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의식. 그래서 초기에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 생각할 때는 무의식을 이중화해서 하나는 완전히 감춰져 있는 심층의 무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의식과 연결하는 지점으로 전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의식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지각으로 완전히 표상화할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의식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이걸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싶었던 게 프로이드의 의도였습니다. 프로이드를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화두는 뭐였냐면 과학성이에요. 과학성. 그냥 딱 직관적으로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법칙성에 의거해서 누구에게든지 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신분석이 보여주고 하는 무의식이지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어떤 직관적 방식으로 혹은 막 비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적성에는 맞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히 프로이드는 이렇게 종교적인 태도 그리고 특히 철학에 대해서 거리를 굉장히 많이 뒀어요. 프로이드가 니체와 스피노자를 얼마나 알았겠느냐 이게 이제 프로이드 연구자들한테 되게 관심인데 아마 알았을 거다. 근데 자기는 모른다. 책을 읽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 특히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뒀죠. 철학은 하나의 관념을 통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의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이제 연구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죠.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에서 총 123개의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123개의 꿈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그 꿈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제 모여진 결과가 1차 정신기구 모델이죠. 정신기구. 1차라는 말을 보니까 그럼 2차도 있겠네. 2차가 있죠. 2차는 이제 1920년대에 한번 1차 모델을 바꿔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프로이드하면 보통 2차 모델에 익숙하죠. 2차 모델은 이드, 자아, 초자아로 이루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1차 모델 때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걸로 이렇게 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초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신경증 같이 아주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억압이 심하거나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의 일반인들의 삶에서도 무의식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바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연결고리만 제대로 해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의식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의식은 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1차 정신기구 모델에서는 의식, 그 다음에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프로이드 꿈의 해석의 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7장.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꿈의 해석의 이제 아주 백미라고 한다면 7장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죠. 꿈의 해석 전체를 못 읽겠다면 7장만 공부해도 돼요, 사실은. 프로이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것이 바뀌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프로이드의 주된 관심인데, 은폐된 꿈 내용이 여러 가지 이미지의 가공을 거쳐서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꿈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꿈의 작업. 그러니까 꿈의 작업은 감춰진 무의식적 사고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적 표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작업의 내용을 해독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꿈의 해석이죠. 꿈의 해석은 거꾸로 겉으로 드러난 내용에서 은폐된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이 둘 다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제목에 너무 현혹이 돼서 꿈의 해석, 그러니까 마치 꿈을 갖다 이렇게 풀어내는 이야기, 혹은 꿈의 해몽, 아니면 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둘의 관계, 그러니까 꿈 작업과 꿈 해석을 동시에 보자라는 것들이 프로이드의 의도였죠.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보면 이제 트라움도이퉁이었는데, 이제 우리말의 의미로 이제 굳이 번역하자면 꿈의 해석보다는 꿈의 의미 작용, 이런 거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꿈의 해석 그러면 마치 해석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최초로 저 책의 번역이 꿈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꿈의 과학.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해석으로 바뀌긴 했는데, 영문판도 이제 꿈의 해석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말로 익숙한데, 원래 이제 프로이드의 책에서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작업,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123개의 꿈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47개는 자신의 꿈이고 나머지 176개는 자기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피분석자들, 환자라는 말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니고 피분석가들의 꿈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기 주변 사람들의 꿈입니다. 자기 딸 안나의 꿈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꿈도 있고. 전기 작가들은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 상당히 프로이드 개인 얘기들이 많이 솔직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이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꿈은 자기를 다 드러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게 내 오랫동안의 무의식이었구나, 이렇게 의식처럼 완전히 명료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얘기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즉 꿈은 우리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도 나의 꿈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석을 받으면서 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와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막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저한테 그런 부탁하시지 마시고, 어떤 분석가라도 꿈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신분석의 본질이 아니죠. 그걸 실마리로 삼아서 같이 어떤 감춰진 꿈사고 혹은 은폐된 꿈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저렇게 표현됐나를 탐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분석 과정이지,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해석한다면 바로 꿈 해몽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정신분석이 기존의 종교나 뭐 무당들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없죠. 꿈 한번 얘기해봐, 내가 다 해석해 줄 테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실마리 삼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감춰진 꿈사고나 은폐된 꿈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1935년에 이제 어떤 글에서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꿈의 의미작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일반화된 꿈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이 쉬워요. 꿈이란 건 이런 것이다. 꿈은 굉장히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하나의 객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시대의 꿈도 있을 거고 특정한 사람들의 꿈도 있을 것이고 특정한 나라의 꿈도 있을 것이고 이른바 집단적 무의식의 꿈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때요? 그런가요? 프로이드가 강조하는 건 꿈은 복수라는 거죠. 복수. 즉 꿈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일반적 꿈의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꿈들의 주체는 모든 사람들이죠. 즉 각자의 개인적인 부분에 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꿈 일반에 대한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건 융하고 굉장히 다른 태도예요. 그래서 프로이드한테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비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그런 식의 상징 개념은 프로이드는 인정하지 않죠. 융하고 갈라진데도 원형으로서의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이런 개념은 프로이드한테는 없어요. 집단 심리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서 꿈 일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의 꿈, 너의 꿈, 제 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우리 모두의 꿈 이걸 어떻게 한번 좀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해 볼까? 이런 것들은 의도가 아니죠. 이걸 프로이드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꿈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각각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영역들을 다루고 비슷한 학문적 분야의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방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개념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건 뭐냐면 정신분석은 늘 개인에 대한 얘기들에 관심이 있어요. 집단에 대해서 여성 일반의 심리 이런 것들은 정신분석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개인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청년들의 심리, 청년들의 무의식, 40대의 무의식, 50대의 무의식 이런 건 정신분석의 고유한 영역은 아닌 거죠. 그런 걸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실존적 문제들이 무의식적인 소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바로 정신분석이고 이렇게 개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정신분석의 굉장히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일반할 수 없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이고 그 삶에서 우리는 주체로서 자신의 소원들을 드러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것들인데 굉장히 우리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 친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당장 몇 가지가 지금 나왔잖아요. 꿈들에 관한 얘기지 꿈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꿈의 작업도 동시에 보려고 했던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마음의 실체를 이렇게 규명해 보는 거지 꿈들의 이야기를 펴내는 것은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꿈 내용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꿈과 은폐된 꿈 내용 혹은 감춰진 꿈 사고 이걸 꿈 사고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사고는 thinking이죠, thinking. 그러면 사고는 보통 우리가 의식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코키토만이 사고라고 코키토만이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이드는 무의식도 사고를 한다. 그걸 꿈사고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여기에다 따로 적었냐면 꿈사고는 사실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즉 완전히 무의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전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전의식이 굉장히 골치 아픈 개념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죠. 의식에도 걸쳐 있고 무의식에도 걸쳐 있고 도대체 그 실체가 뭐야? 그럼 비유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의식이 만들어지고 전의식은 실제 마음에서 어떤 식의 성격을 갖고 있고 막 이렇게 실체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년대 2차 모델이 구상된 다음에는 폐기가 됩니다. 더 이상 전의식이라는 개념은 쓰지 않고 무의식이라는 개념, 의식이라는 개념만 활용을 해서 이드자, 초자의 개념 속에 녹여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하죠. 근데 초기에는 꿈이라는 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과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 현실과 잠자는 동안의 의식이 차단된 중간 영역들에서 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양자를 다 매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꿈사고라는 개념들을 도입을 했고 꿈사고의 주체가 바로 전의식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의식을 거쳐서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의식이 소화하기에 문제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로 의식이 소화가 힘든 전의식의 내용이 꿈에 드러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식은 자기가 불편한 건 참지를 못해요. 그럼 망각을 하겠죠. 깨어날 때 망각을 시켜가지고 마치 전혀 꿈을 꾸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충격은 남아있는데 꿈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 막 몸에 땀이 났다든지 뭔가 자기가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은 나진 않고. 프로이드는 꿈이, 왜냐하면 또 한편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수면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꿈이 절대로 수면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각이라는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꿈에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여기 동영상에서 봤듯이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가정이죠.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겉으로 나는 내용은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음패물입니다. 음패물.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음패물들을 만들어내는 이 꿈사고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죠. 꿈사고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매개해서 억압되어 있었던 무의식적인 사고들을 의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추론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아니면 뭐 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아니라 고유한 무의식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프로이드는 크게 압축과 전치라는 메커니즘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죠. 사실 압축과 전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꿈 내용은 그 자체로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은폐된 꿈 내용은 이건 억압된 기억들하고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억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억압은 넓은 의미에서는 의식의 방어작용입니다. 왜 넓은 의미에서 의식의 방어작용이라 했냐면 사실은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메커니즘이 억압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억압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의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쫓아버리는 걸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나눠지니까. 근데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무의식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억압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크게 관계는 없는 거죠. 억압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의 심상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게 억압이죠. 그래서 이건 최초에 우리가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 원억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오이디푸스 시기에 우리가 가졌던 최초의 욕망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욕망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잃어버린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본능적인 인간에서 자연적인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문명이라는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려야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엄마의 젖가슴으로 상징되는, 엄마의 실제 젖가슴은 아닙니다. 그걸로 상징되는 어떤 아이의 원초적인 욕구의 대상이 바로 이제 원억압의 대상인 거고, 그렇지만 일단 사회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수치심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의식에 추방된 것들이 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억압된 기억들이 바로 은폐된 꿈 내용의 소재가 됩니다. 그 자체는 아니죠. 그 다음에 흔적들입니다. 기억 흔적. 그 매직 노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써가지고 쫙 그 셀룰로이드 들으면 이렇게 다 지워지고 다시 탁 덮어서 또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우리의 정신을 거기에 많이 비유해요. 막 뭔가 쓰여지는 거죠. 우리 딱 들면은 지워지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한번 필기라고 하면 필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 흔적들이 바로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버무리는 거죠. 요리사의 비유를 들면 조미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계속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요리를 만들 때마다 이 조미료 쓰고 저 조미료 쓰는데 그 조미료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요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이는 맛을 잘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과거의 흔적들이 자꾸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 자체로 동원은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미료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되게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각적인 게 있죠. 지각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의식과 연관된 지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원초적인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촉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어머니 젖가슴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의 비유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보면 어떻게 보면 요리의 소재 같은 것들입니다. 요걸 이제 가공하는 작업이 꿈사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보내면 의식에서는 못 알아보는 거죠. 원래 강한 마늘 같은 걸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잘 못 먹겠죠. 근데 요리에 버무려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무의식 자체는 의식이 수용하기가 힘든데 일단 잘 요리가 돼서 딱 새로운 메뉴로 들어오면 의식이 큰 거부 반응 없이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그 성분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된 내용으로 보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작업이 일어날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진짜 이 속에 맛을 냈던 원래의 재료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꿈의 작업에 대한 분석들인 거죠. 어떤 식으로 꿈의 작업들이 일어났겠는가.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거를 추리소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추리소설보다는 좀 탐정의 수사 같은 거죠. 탐정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도착하면 막 여러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럼 탐정이 하는지 모르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렇지만 다 드러내지는 않는 그러한 진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추리잖아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정신분석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서 얘기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여주는 꿈의 몇 가지 예들을 한번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볼 텐데 개인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장 재밌겠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편익꿈이라는 걸 들 수 있어요. 편익꿈. 이건 이제 꿈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꿈인데 여러분들도 자주 경험하는 꿈 중에 하나죠.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꿈에서 이제 자기가 화장실을 막 가는 꿈을 꾸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면 꿈에서 몇 번 일어나가지고 벌써 막 씻고 막 나갈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프로이드는 이걸 이제 편익꿈의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그 이제 그 의대생 예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 의대생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멘토였던 프로이드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 잠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뭐 잠이 많지 않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의대생들은 굉장히 일이 많으니까 아침에 이제 골아 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꾼 꿈이 뭐냐면 벌써 자기는 직장에 나가서 막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은 되게 짧아요. 길어야 뭐 한 10분이나 이렇게 되겠지만 이 꿈을 통해서 프로이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결국은 꿈이라는 게 이렇게 무의식에서 전의식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걸 뿐만 아니라 의식적 측면에서도 꿈에 이렇게 개입하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야,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러면 꿈을 꾸게 하자. 이런 식으로 돼서 꿈에는 이런 측면들이 개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꿈의 작용도 있지만 의식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꿈의 작용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을 뿌리면 막 분수대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는 의식이 거꾸로 꿈의 내용을 가공해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꿈 내용 자체가 꿈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의식도 충분히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장면화를 만드니까. 이 편익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서 절충을 보여줍니다. 절충. 일종의 막 더 자려고 하는 이런 식의 욕구와 빨리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된다는 현실의 어떤 명령, 이 둘 사이를 절충하는 게 바로 편익꿈이죠. 이거는 정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모든 과정은 결국 타협이다라고 생각이 도달하죠. 타협. 사실은 무의식이 그냥 의식을 뚫고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충격 자체를 감당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뚫고 드러나는 현상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증상이라고 그래요. 증상. 이 증상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괴로움을 많이 주죠. 근데 꿈 때문에 괴로웠지는 않잖아요. 꿈은 그래서 증상화되기 이전에 일종의 절충안으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인 게 표출되지 않게 이렇게 막기도 하고 또 완전히 막아버려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게 해주고 바로 편익꿈이라는 것은 정신이 이렇게 타협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메타 심리학에 들어오게 되면 좀 상식을 좀 물어볼까요? 상식은 아닌데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별칭들을 붙였어요. 하나는 여기 나온 메타심리학이고 또 있죠. 뭐가 있죠? 최초부터 정신분석이란 말을 쓴 건 아니죠. 정신분석이란 용어를 쓴 건 1896년에 최초로 썼는데 그 뒤에도 정신분석이란 말 대신에 여러 가지 말을 써요. 심층심리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심층심리학. 그리고 메타심리학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과학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심리학이란 말에 혹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이드는 당시에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심리학과 정신분석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메타는 메타피직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죠.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뭐뭐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즉 심리학 넘어서의 것을 다루는 심리학이 메타심리학이죠. 그럼 심리학이 다루는 건 보통 의식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들을 다룹니다. 그럼 의식과 의식에 따른 행동 너머의 것은 바로 무의식이죠. 그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메타심리학이다라는 말이죠. 메타심리학에 이제 세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지형성이고 지형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근데 이 메타심리학이라는 말은 1915년에 프로이드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꽤 늦은 시기에 사용하죠. 아까 1896년에 이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으니까 이때 왜 메타심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프로이드는 하나의 용어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메타심리학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면서 세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형성 혹은 지형학성. 즉 마음은 어떤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적어도 3개 정도의 분할된 실체들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것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호 협력을 한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이드자, 초자죠. 그 다음에 경제성은 하나의 동일한 에너지인 리비도를 서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경제성의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데 있죠. 만약에 이드의 에너지가 따로 있고 초자의 에너지가 따로 있고 자아의 에너지가 따로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각자 자기 에너지를 쓰면 되죠. 근데 동일한 에너지를 서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각자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죠. 이게 세 번째 역동성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다투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가정컨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0이라고 한다면 이드가 800을 가지고 가버리면 나머지 200을 가지고 자아하고 초자하고 나눠 쓰게 되겠죠. 그럼 굉장히 이드형 인간이 되겠죠. 이드형 인간. 막 욕구에 굉장히 충실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 거예요. 이드형 인간들이 막 배가 고프면 막 화가 나서 막 다른 걸 못하고 이런. 아니 운전하다 누구 다른 차가 끼어들면 막 욕부터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반대로 이제 자아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자아형 인간이 되겠죠. 되게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지형성, 경제성, 역동성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라는 거죠. 즉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협이 되게 중요한 거죠. 타협. 왜냐하면 타협이라는 건 완전히 상호 갈등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이렇게 절충하는 이런 것들인데 바로 편입꿈이라는 건 그런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의식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꿈의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 그런 걸 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잠을 자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작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꿈은 수면을 보호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프로이드가 이제 꿈의 해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꿈은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바로 편입꿈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많이 꾸는 꿈. 다음에 이제 소원성취의 꿈인데 이거는 이제 중간적인 꿈이 있습니다. 소원성취의 꿈. 잘 보세요. 왜 제가 중간이라고 얘기하는지.
브루스 윌리스가 그 했더니 그 식스센스라고 이렇게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모르죠.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기가 죽어 있고 이런데 그런 내용들이 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죽은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들이 황당한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기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막 고민하는 꿈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불타는 아이의 꿈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잠깐 동안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어떤 영감을 고용을 합니다. 시신을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자기는 이제 옆방에 가서 좀 잠을 자는 거죠. 이렇게 지쳐서. 그런데 자고 있는데 죽은 아이가 나타났어요. 꿈에서. 그래서 막 아빠를 잡아 흔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아빠 내가 이렇게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서 아빠를 질책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막 한편으로는 죽은 애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물론 꿈에서 너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뒤섞여서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꿈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분명히 이분은 죽었는데 왜 꿈에서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이를 마주한 아버지가 하면 그런 표정이겠죠. 근데 아이가 반가운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이게 되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양쪽 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결국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길은 후다닥 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지속되면 너무나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번쩍 눈을 떴겠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옆에를 가봤더니 그 영감이 이제 졸고 있고 아이는 이렇게 누워있는 시신을 이렇게 하얀 보자기 이렇게 싸놨는데 아이의 그 시신 주변에 이렇게 촛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촛불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타닥타닥 타면서 막 연기가 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잠들어 있지만 이 막 불이 이렇게 타닥타닥 타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매캐한 그 흐름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자기를 자극하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꿈에서는 아빠 내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그 영감을 깨우고 이제 불을 껐겠죠. 이제 이 꿈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꿈은 되게 단순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무의식적인 소원이 이렇게 표출되는 지점과 또 의식의 개입에서 이걸 절충하는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말입니다. 아빠, 내가 불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아빠한테 질책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 목소리는 아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게 했구나. 그게 이제 아빠, 나는 이렇게 불타서 죽었는데 아빠는 지금 잠이나 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는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불이 타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죽은 아이가 나를 왜 불에 타서 죽게 내버려둬서 이렇게 질책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시신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빨리 와서 꺼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그리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긴장을 해서 옆방에 영감님이 있지만 자기가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긴장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죠. 만약에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잤으면 아마 그런 불이 타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랬어도 아마 그런 꿈을 절대 안 꿀 거예요. 근데 아빠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이의 목소리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아빠의 그 잠재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빠로 하여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왜 이제 이게 소원성취 꿈이냐면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는 죽은 아이를 꿈에서라도 좀 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막 그리우니까 꿈에서라도 불러내서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꿈에서라도 봤을 때는 아버지는 좀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꿈에서밖에 볼 수 없도록 자기가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죽은 아들이니까.
죽었다는 엄연한 의식이 지각하는 현실이 있는 거고, 또 한편 무의식에서는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무조건 살려내라,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이게 절충을 해서 나타난 상황이 지금 아이가 나타나긴 했는데 차갑고 아주 화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차갑고 화난 건 아이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죄책감들이 투영된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잠시나마 이제 아이를 꿈에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아빠는 어떻게 보면 현실의 갈등들에서 잠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의 입으로 그걸 시인하는 것보다 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자시 아이를 비록 열병에서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시신이 또 한 번 불에 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걸 지키는 이 깨어있는 어떤 자극들이 있는 거죠. 이 깨어있는 자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온전히 잠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원 성취의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꿈은 소원의 성취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소원 성취가 그냥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편의꿈 같이 그렇게 해서 타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명확하게 의식의 소원이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다음으로 이렇게 절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락강은 이 꿈을 굉장히 실제와 현실이 뒤섞여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 락강 얘기 제일 어려운 개념이 실제인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지금 락강 얘기를 하는 게.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 소원 성취의 꿈을 봅시다. 무의식적 소원 성취의 꿈. 의식적 소원 성취와 무의식적 소원 성취는 뒤섞여서 작용하지만 거의 100% 가깝게 무의식적 소원이 만들어내는 꿈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잠재된, 그리고 주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표현되는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그 욕망은 주로 이제 유아기하고도 연결되지만 꼭 유아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이드가 늘 얘기할 때 근원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근원적인 욕망. 즉 유아기의 욕망이 아니라 주체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꼭 유아기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정신분석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분석은 유아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굉장히 성인기를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유아기를 통해서 성인기를 이렇게 비추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는 여러 곳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무의식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원적인 욕망의 꿈이 꼭 유아기의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아기하고 연관된 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근원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게 이제 히스테리 환자의 꿈인데, 정육점 여주인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느 날 이제 정육점 여주인이 프로이드의 이제 고객이었는데 프로이드를 찾아왔죠. 공부를 좀 나름대로 했나 봐요. 아마 프로이드를 찾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걸 좀 따지듯이 물어봤죠. 아, 선생님은 꿈이 소원 성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이거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원의 좌절이었습니다. 꿈을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제가 어제 꿈은 뭐냐면요, 만찬을 열고 싶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만찬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만찬을 열려고 보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에 오로지 있는 거 뭐냐면 딱 그 훈제 연어 한 토막 요거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시장에 가서 그 좀 음식을 사오면 되겠다. 그래서 만찬을 열면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우리나라는 뭐 연중 무휴로 여는 데가 많지만 유럽은 일요일 날 그 쉬는 가게들이 많죠. 그리고 저녁 7시 넘으면 이제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급하게 전화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려 했더니 또 전화가 작동이 안 되고, 결국은,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제 연어는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별로.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뭔데요? 라고 프로이드가 물었더니 저는 이제 그 캐비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만약에 선생님 소원이 맞다면은, 선생님 얘기가 맞다면 내가 꿈에서 캐비어를 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열었어야 되는데, 캐비어도 아니고 훈제 연어가 등장했고, 더구나 훈제 연어 한 토막을 가지고는 만찬을 만찬이라는 뜻 아시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는 게 만찬은 아니죠. 이렇게 쫙 차려서 먹는데 만찬을 못했어요. 결국은 나는 소원 성취가 소원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물어봤죠. 그때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을까? 아마 당신에게 있는 어떤 감춰진 꿈 내용이 그런 식의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만들었을 텐데 지금 당신은 겉으로 드러낸 꿈 내용만 가지고 소원이 좌절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꿈이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보자. 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전날 혹은 그 전전날 최근에 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꿈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실마리를 같이 찾아내는 거죠. 자기가 캐비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편한테 캐비어를 절대로 사다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캐비어를 좋아하니까 캐비어를 굉장히 많이 사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다 달라고 하지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일종의 남편을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캐비어를 딱 남편이 사가지고 줘버리면 남편은 의무를 다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자기 다른 일에 이제 몰두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자기와의 그 사랑의 긴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히스테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영화에도 김종국 찾기라고 있는데 히스테리는 자신의 욕망을 마주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탁 실현됐을 때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깨져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나 캐비어 먹고 싶어. 그런데 막 진짜 남편이 딱 캐비어를 사들고 오면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먹고 싶다고 계속 졸라댈 거야. 근데 당신 사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욕구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 이것 자체가 그 여자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게 꿈에서는 만찬을 한 게 아니라 만찬을 못한 거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찬을 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열지 못했어요. 캐비어를 사다 줘요, 남편. 그런데 사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꿈에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됐다는 것이 의식에서 보면 아닌데 무의식으로 보면 교묘한 방식으로 된 거죠. 자, 이제 하나의 실마리는 풀렸네요. 또 다른 실마리. 근데 왜 하필 훈제 연어가 등장했을까요? 캐비어가 등장하지 않고. 혹시 훈제 연어와 연관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 옆집에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가 되게 좋아하는 게 훈제 연어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단서가 생긴 거죠. 전혀 뜬금없이 등장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여자와 얽힌 일이 뭐가 있나 했더니 우리 남편은 그래서 이제 살찐 정육점 여주인의 꿈인데 마른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퉁퉁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같이. 그런데 제 친구는 굉장히 빼짝 마른 여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예를 들어 이 히스테리 환자가 A씨라고 합시다. A 너희 집에서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나 좀 또 불러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식사 좀 많이 좀 대접을 해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의상 그래야지 뭐 다음에 부를게 얘기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 마른 여자가 내가 해주는 음식을 자꾸 먹고 살이 찌면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타입의 여자가 될 텐데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또 그 여자에 대해서 전전날인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여자분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질투심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발동을 하는데 아까 방어작용이겠죠. 방어가 이럴 때 작용합니다. 나는 그런 쪼잔한 인간이 아니야. 뭐 내가 그 친구고 나하고 경쟁 상대도 안 되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불러가지고 밥을 해줘야지 이렇게 역투사나 아니면 거꾸로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방어예요. 그런데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묘한 질투의식이 느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왜 내 앞에서 자꾸 내 친구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자꾸 자기 집에 오겠다고 요리를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그럼 다음에 또 불러서 우리 오늘 같은 시간 가집시다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보면 네 소원 들어주나 봐라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좌절이 시키고 싶은 거 사실은 이렇게 나가요. 의식은 아니 무의식은 나는 너를 불러가지고 친구로서 얼마든지 요리를 같이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하지만 무의식은 내가 네 소원 들어주나 봐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약속을 하겠죠. 아, 반갑습니다. 뭐 잘 지내시죠. 다음에 우리 점심 한번 그러지만 그 뒤에 내 속마음은 사실은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죠. 다시는 내가 이 길로 안 가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길 가다 지금 만났으니까. 사실은 무의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딱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의식은 불편해요. 난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닌데, 난 관대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밥을 한번 먹자고 더 얘기를 해라. 너는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작용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꿈에서는 속임없이 드러난 거예요. 만찬이 좌절되는 거로. 그런데 누구의 만찬이냐면 결국은 연호를 봤을 때 자기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친구의 만찬이 결국은 좌절이 된 거로 나타나는 거죠. 즉 자기는 관중 입장에서 그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중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죠. 이건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만찬을 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연어라는 걸 봤을 때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친구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데 바로 동일시죠. 동일시. 무의식적 소원이 작동할 때는 동일시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동일시란 건 뭐냐면 특정한 주체에 내가 이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그래서 마치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들이죠. 동일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지겠다 하는 닮고자 하는 욕구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욕망을 내 욕망처럼 느끼고 그 사람의 생각들을 내 생각처럼 느끼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 히스테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동일시인데 이게 바로 연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훈제 연어. 그 훈제 연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무슨 중요한 단서냐면 이 친구의 욕망 혹은 이 친구의 욕망을 대하는 이 정육점 여주인의 어떤 질투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불안감에 대한 자기 스스로가 좀 자책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동일시를 하게 되죠. 왜 동일시를 할까요? 남편이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키워드죠. 남편의 사랑이 지금 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에는. 의식에서는 물론 아니죠. 의식에서는 남편이 친구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아, 남편이 나의 친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뭐야 이거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의식은. 그렇지만 무의식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같이 놓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럼 내가 오히려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히스테리적 동일시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 동일시는 꼭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보다는 A와 B가 있을 때 A가 히스테리 환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라이벌 관계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만약에 B와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잘 맺고 있다라고 하면 A는 이 B 대신에 이 C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 B에 대해서 동일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B를 싫어하면서도 동일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상적 동일시라는 하나의 방식인데 히스테리 동일시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동일시는 이제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모델적 동일시가 있죠. 모델적 동일시는 아이가 아빠라든지 이상화된 대상을 닮으려고 하는 게 모델적 동일시입니다.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나는 이순신 장군을 읽고 이순신 장군 같은 군인이 될 거야. 이거는 모델적 이상적 동일시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자기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굉장히 애착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상화가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대상적 동일시는 주로 라이벌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나중에 보면 이제 히스테리가 주로 여성 주체와 연관이 많이 되는데 여성 주체란 말이 꼭 실제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적 주체가 갖는 히스테리적 동일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둘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맞은편에 이렇게 커플이 오면 이쪽 커플의 두 시선이 똑같이 저 여자한테로 향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저 여자 예쁘다. 쿨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기 애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여자가 나타나면 시선이 딱 가는 거죠. 너 뭐해? 그러면 이제 깜짝 돌아서서 아니야 그러겠지만 이 쿨리지 효과,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보면서 낯선 이성에게 관심을 표하는 수컷의 본능인지 바로 쿨리지 효과죠. 근데 중요한 건 남자는 아주 대상을 이렇게 탐하는 욕망으로 직접적으로 쳐다본다면 여기서 여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거는 쿨리지 효과가 아니죠. 왜 저 여자는 내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자의 관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히스테리적 동일시죠. 그래서 히스테리적 동일시는 보통 주체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대상적, 아니 모델적 동일시와 다르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똑같죠.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의 얘기에 몇 번이 등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남편의 하나의 화자로서 대상인물로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이 정육점 여주인의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질투나 욕망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마치 모든 궁녀들이 서희의 눈 찡그리는 걸 따라하듯이 연어라는 것들이 꿈에서 등장한 거죠. 나도 연어를 먹을 수도 있다. 네가 내 남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나도 연어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의식에 있어서는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욕망이니까 이게 이제 좌절을 내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히스테리적인 욕망이라는 키워드를 대입시켜서 풀어보면 완벽하게 소원이 성취된 걸로 꿈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가 해석을 해줬고 그 여자는 동의를 한 거죠. 사실은 꿈의 해석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 것 같지만 감춰진 꿈사고는 오히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대상을 통해서 우회하고 또 히스테리적으로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전전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녹여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이제 꿈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뒤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분석이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친숙한 것이 우리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정신분석의 용어들을 이해하거나 일상적 맥락에서 그걸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꿈은 소원 성취다라는 얘기도 제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해를 가로막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꿈의 이제 메커니즘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무의식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프로이드가 과학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한다라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이드가 살았던 당시 19세기라는 배경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강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증과학이 발달하고 있었고 프로이드 역시도 최초로 의사로서 생리학자로서 자기의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굉장히 사변적이고 엉뚱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 대상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법칙성들이 있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과학의 특징이죠. 여기서 이제 법칙성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야 돼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이런 식으로 은폐된 꿈사고와 겉으로 드러나는 꿈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양쪽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꿈의 작업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진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요약한 게 바로 이제 전치와 압축입니다. 압축. 압축은 말 그대로 이제 집약하는 거죠. 그럼 꿈에서 뭘 집약하겠어요? 모으고 집약하고 경제적으로 딱 단축시키는 게 꿈은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있죠? 꿈에서 말이 있나? 말이 있어요? 말 없어요. 말은 있죠. 물론 겉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무의미한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말을 하는 장면이 중요하지 실제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꿈에 어떤 심오한 뭐 철학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죠. 꿈은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장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면들. 그런데 이 장면들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낯선 장면들이에요. 왜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이면 해석이 바로 될 텐데 익숙하면서도 도저히 익숙한 맥락으로 적용했을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꿈에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면 이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꿈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압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꿈을 착 줄여가지고 설명해 보면 굉장히 짧은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보면 아까 그 정육점 여주인의 꿈도 되게 짧은 얘기고 그 다음에 죽은 아버지 아들의 꿈도 되게 짧은 얘기고 기타 굉장히 긴 꿈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꿈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은
꿈 소원도 되게 단순한 것이고 내용이 빈약하니까 결국은 꿈 소원도 굉장히 빈약한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감춰진 꿈 사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오히려 굉장히 빈약하게 아주 왜소한 내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압축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압축 파일을 우리가 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파일들을 모으는 것처럼 꿈에서도 여러 표상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모아서 경제화시키는 거죠. 경제화시키는 주된 이유는 꿈의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저렇게 전개했을 때 꿈이 본래의 꿈사고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구구절절히 설명하다 보면 이제 실제 의식의 맥락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의식의 편에서 그래서 이런 꿈을 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꿈이 너무나 명확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면 의식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근데 충분히 의식이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꿀 만한 것이 돼야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압축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은 인물 아니면 장면, 대상 여러 가지가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프로이드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해석인 식물학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꿈에서 프로이드는 이것도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식물학에 대한 어떤 연구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자기 앞에 두고 보는데 안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원색 사파에 말린 식물 표본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꿈 내용이 전부예요. 자, 식물학 연구 논문을 집필했죠.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 사파가 잔뜩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말린 식물 표본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꿈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깼죠.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두 줄로 지금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제 왜 이 꿈을 꾸게 됐을까? 일단 전날 꾼 꿈의 소재가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바로 직전 아니면 그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집에 오기 전에 자기가 서점 앞에서 식물학에 관한 책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프로이드가. 아마 내가 전날 이렇게 서점에서 잠깐 식물학 연구 논문 책을 연구 논문 아니죠. 식물학에 관한 어떤 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꿈에서 식물학 연구 논문으로 나왔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짜 액면 그대로 식물학 연구 논문으로 이야기는 낯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일단 저와 같이 한번 내용을 보세요. 프로이드는 식물학자가 아닙니다. 꿈에 대한 책이 꿈에 나타났으면 모르는데 식물학에 대한 책이 꿈에 나타났죠. 프로이드는 식물학 연구 논문을 쓸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식물학 연구 논문을 썼다 가정하더라도 펼쳐보니까 안에 원색 사파가 있죠. 여기서 원색이라는 건 총 천연색 칼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천연색 칼라 이거는 아이들 동화책이나 보통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학술 연구 논문에 총 천연색 사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마치 철학 논문을 썼는데 만화가 잔뜩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말린 식물 표본은 왜 들어가 있을까, 거기에.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그 자체의 꿈의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게 초현실적이 됩니다. 나중에 초현실주의자들이 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초현실주의자는 꿈이 무의식 자체의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관심을 가졌던 건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의 은폐라는 거예요. 은폐. 무의식을 감추는 유력한 수단으로 꿈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액면 그대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주체를 너무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거나 너무 낯설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내는 거죠. 압축은 분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분해. 분해할 때 이제 이 꿈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니까. 자, 식물학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프로이드가 자기 분석을 하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굉장히 대단한 게 정신분석이라는 방법이 이 당시는 없었던 시기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들 하나하나가 다 낯설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뭐 이렇게 체계화돼서 이렇게 학문으로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에 프로이드는 하나하나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용어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압축이라는 용어도 꿈의 메커니즘을 여러 번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단순한 이미지에 녹아 있더라. 이게 이제 압축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식물학도 무언가 다양한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식물학과 연관된 키워드를 쭉 찾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프로이드의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꿈에 나타날 만하게 이렇게 번미를 가져올 만한 키워드, 식물학과 연관되는 것은 코카인. 프로이드는 본격적으로 정신분석에 입문하기 전에 코카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왜 오랫동안 연구를 했냐면 그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고자 했어요. 의사로서. 근데 어떤 측면에서 코카인에 관심을 가졌냐면 코카인이 상당히 이렇게 마약으로 많이 알려지지만 이렇게 마취제로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혹시 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으면 굉장한 발명으로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 좋게 끝났죠. 자기 이렇게 친구이자 동료인 의사한테 코카인을 썼다가 결국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다시는 이제 코카인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거죠. 결국은 식물학은 프로이드를 늘 괴롭히고 있는 실패라는 지점에서 하나의 키워드로서 코카인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즉 코카인의 그 에피소드가 이 식물학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프로이드는 식물학 연구 논문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뜯어보면은 한때 코카인이라는 걸 연구했던 실마리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학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뜯어보니까 꽃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도 식물학의 주제죠. 왜 꽃에 대한 게 많이 있냐면 오늘은 이제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밖에 주로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정신분석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주로 듣는 게 관심 있는 것도 여자분들이 많고 프로이드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대부분의 환자는 다 여자들이었는데 꽃을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 생일날 꽃을 받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던 여자 환자들이 있었어요. 프로이드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거기서 꽃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 거죠. 또 꽃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로이드의 부인. 근데 꽃을 선물한다는 건 상당히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꼭 돈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프로이드는 그러지를 못했죠.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왜냐? 돈이 없어서.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한심하게 연애를 했겠어요. 꽃을 사줄 수는 없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프로이드가 늘 부인한테 갖는 미안한 마음. 야, 내가 의사로서 성공해서 당신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네. 이제 이런 식의 그 좌절. 공통된 것들이 있죠. 좌절에 대한 것들이 식물학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플로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환자. 그래서 꽃에 얽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떠오릅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프로이드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이미지는 아까 얘기한 식물학과 연관돼서 프로이드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어떤 미안함 그리고 또 애정 이런 것들 주로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식물학 논문은 프로이드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유명해지지 못했으니까. 꿈의 해석을 냈는데 어떤 반응을 얻었냐면은 아까 그 팔리지도 않은 얘기했지만 야 그게 무슨 책이야 그게 그걸 정신분석이라는 용어 그런 이상한 학물 꿈을 갖다 연구하는 저런 책을 냈대 이제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좌절된 상황을 저 식물학 연구 논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색사파도 이제 압축의 키워드로 보면 에피소드들을 분명히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에피소드요? 어렸을 적에 프로이드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비엔에 가보시면 비엔나 커피만 드시지 말고 프라토 공원이라는 데를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1910년대인가부터 이렇게 공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거기를 자주 산책했고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자주 다니던 그 도시였는데 공원이었는데
프로이드 가족이 어렸을 때 거기서 산책을 할 때 어떤 노파가 지나가면서 프로이드를 유심히 보더니 얘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나 장관이 될 거다. 아니면 큰 하여튼 유명한 인물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프로이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엄마는 그걸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들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어떤 노파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 그리고 또 가족에서도 온갖 그 대우를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 가족이 많았는데 프로이드만 독방을 주고 여동생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오빠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피아노 치지 마!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애지중지 자란 게 프로이드였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50이 됐는데도 그렇게 원하던 교수도 못 됐고 그리고 지금 브로이드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근근히 이렇게 살고 있는 처지고 책이라고 냈더니 학계에 비웃음만 당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색사파라는 걸로 나타난 거죠. 왜? 식물학 연구 논문과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원색사파. 꿈의 해석을 냈는데 뭐 그게 애들 잡지냐 뭐냐 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이렇게 비웃음이 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자기가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기대나 애정과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원색사파죠, 원색사파.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프로이드의 생일날 원색사파로 된 동화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가 컸다라는 거죠. 원색사파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프로이드가 가졌던 어떤 야망이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진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등장하죠. 그게 식물학 연구 논문이랑 같이 있으니 이게 굉장히 엉뚱한 상황이 된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철학 논문을 썼는데 만화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처럼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린 식물도 이제 그 코카인하고 연관이 되고 지금 이렇게 보듯이 몇 가지만 풀어봐도 이 짧은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축된 얘기들은 과거에 흘러가 버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프로이드 삶 속에 계속 깔려있는 고민들이죠. 이런 것들이 꿈에서는 이렇게 식물학이라든지 말린 그 표본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여기서 혼자 또 들여다본다는 상황도 되게 중요하죠. 물론 프로이드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 논문을 내고 들여다보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압축이라는 것은 꿈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커니즘일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의식이 억압된 어떤 기억과 연관된 소원들을 의식으로 보낼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탁 보내버리면 의식은 식물학 연구 논문 괜찮아. 만약에 프로이드가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실수로 죽였던 친구를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건 못 견딜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식물학 연구 논문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뜯어보면 식물학 연구 논문은 그 친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의 이미지는 굉장히 경제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무의식적 욕망으로서는 그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는 이미지의 이동인데 더 얘기하면 이렇게 정동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의 이동. 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정동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동은 이제 어펙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정서가 아닙니다.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트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미치고 있는 이런 작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꿈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이런 것과 연관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자체로 드러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거부감을 주고 수면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면을 깨울 수가 있죠. 막 번민하는 이런 식의 그 이미지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깨겠죠. 그래서 이제 감출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편리한 것이 표상과 정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상을 전혀 상관없는 것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게 바로 이제 전치라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 이제 프로이드의 히스테리 환자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어렸을 적에 성폭행을 좀 당했던 그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옷
어떤 옷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을 만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에 떨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그런지 자기는 모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보면은 과거에 이제 성폭행 당했던 이미지가 8살 때인가 이렇게 옷가게에 갔었는데 그쪽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제 성기 부분에 막 손을 만지고 이랬던 것들이 분석 과정에서 최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잊혀졌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굉장히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주인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옷가게라든지 검은 옷을 입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에는 여전히 가 있는 거죠. 즉 꿈의 이미지들은 바뀌지만 중요한 건 정동적인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소해 보이고 굉장히 엉뚱한 이미지에 붙어 있으면 의식이 그걸 잘 눈치를 못 채게 됩니다. 그러면 전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유도 알 수가 있죠. 전치는 바로 의식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이 꺼려하는 이미지들이 직접 들어오면 거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미지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일종의 본체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버리고 대신에 아주 평범한 혹은 의식에 있어서 전혀 수용될 수 없는, 예를 들어 아까 그 여자 환자의 경우를 보면 남자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미지는 절대 의식이 수용을 못 하겠지만 그냥 옷가게 여점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분리를 통해서 보면은 전치의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이미지는 평상시 우리가 아는 이미지가 아니라 전치된 이미지다라는 걸 굉장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 전치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미지들을 바꿔나가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작용들, 상징화 작업과 결합해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징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 의미의 상징화가 있고 개인적 의미의 상징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맥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바다, 총 이런 식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죠. 상징들이.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여성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늑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총이나 칼 같은 경우 되게 남성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상징이 있고 또 개인이 만들어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 속에서. 개인의 상징과 연관된 작업이 바로 전치가 되는 거죠. 전치. 전치는 특별한 이미지들인데 자기한테 굉장히 와닿는 이런 것들도 상징화로서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꿈에 무궁무진한 텍스트들이 만들어지는 거게 됩니다. 그 한편으로는 경제성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검열을 피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가 드러나죠? 결국은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무의식인데 무의식에 뭐가 드러나는 거죠? 억압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억압된 것들이 결국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의식은 고도의 방어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삶과 어떤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갖다가 배척을 해나갑니다. 결국 그게 이제 무의식을 이루죠. 그래서 억압된 것들은 그 기억된 것들이 그 들어가서 억압된 기억들이 무의식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최근에 개봉되었던, 최근 아니죠,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보면 거기 이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무의식이 밑에 이렇게 큰 감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로 탁 들어가면 이제 문지기가 지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못 나오게. 근데 거기와 다르게 프로이드가 보여주는 건 감옥같이 갇혀 있는 곳에 무의식은 있지 않습니다. 억압된 건 들어오는 거죠. 계속 의식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마치 거기서 라일라의 기억 속으로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여기서부터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귀환한다라는 중요한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의식이 억압을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억압된 거는 계속해서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의식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자신을 바꿔서 압축하고 또 엉뚱한 이미지랑 결합해서 전치하고 그리고 또 가장 상징화를 이용하면서 의식이 부담을 안 느끼는 이런 텍스트들로 자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들입니다. 결국 무의식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이렇게 보면 무의식은 어떤 특별한 실체라기보다는 억압된 기억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의 프로이드는 좀 이런 측면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의식이란 건 일상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꿈의 해석 다음에는 일상생활의 무의식,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비슷한 메커니즘들을 많이 연구하는 거죠. 사실은 압축과 전치처럼 은폐 그리고 검열을 피하기 위한 어떤 위장 그리고 압축 이런 것들은 꿈만이 아닌 무의식적 과정 일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담 그리고 말실수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농담하다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은 삐져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없나 봐요. 막 난 농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굉장히 막 화가 나거나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 의식은 농담이라는 알리바이를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적인 게 거기 섞여 있는 거죠. 상대의 무의식은 무의식을 알아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걸 나에 대한 어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독 같은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사람이 삐지거나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농담했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러는데 사실은 상대의 무의식이 내 무의식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금 난 뭔가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건 압축과 전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식은 못 알아보는데 무의식은 그걸 알아보게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구매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걸 노리는 거죠.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서도 아까 꿈의 두 가지 내용의 것들을 이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농담의 의미는 이해를 못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는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죠. 무의식은 무의식끼리 서로 통하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일단 마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